붉은 기억. 학창시절에 함께 쏘다니던 신주쿠의 다방이라서 찾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텐데, 가토는 약속 시간이 40분이나 지나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나는 담배만 연거푸 피워댔다. 다음 약속까지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 걱정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있자니 혹시 내가 약속 장소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해왔다. 오랜만에 한번 만나자고 전화를 해온 것은 가토 그 친구였다. 약속 시간도 그의 도쿄 출장 업무 중에 빈 시간에 맞춘 거니까 늦으면 곤란하게 될 것은 오히려 그 친구일 터였다. 그 친구도 분명 저녁부터는 지국 사람과 만날 약속이 있다고 했었다. 이럴 때 연락을 취해줄 가족이라도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40이라는 나이에 독신이다. 혹시 지금쯤 아무도 없는 내 방에는 가토가 거는 전화벨 소리가 줄기차게 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건 그렇지만 다방 이름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위치는 틀림없으니까 가토는 설사 이름이 다르더라도 이 다방으로 올 줄 알았다. 어쨌든 안달을 해보았자 가토를 찾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30분만 더 기다려 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면서 시계에서 눈을 떼는 순간 가토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계산대 옆에서 허둥대는 눈길로 넓은 실내를 둘러보고 있다. 내가 손을 들어 아른 체를 하자 가토는 안도하는 얼굴로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미안하다. 가토는 들고 온 종이봉투를 옆자리에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냈다. 여전하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5년 만에 만나는 건데도 빼빼 마른 몸집이나 새카만 머리카락, 헐렁한 복장을 좋아하는 취향도 옛날 그대로였다. 아무리 보아도 30대 초반쯤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체크셔츠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런 차림으로 지국 사람 만나도 돼? 디렉터라는 직업은 어딜 가도 이런 차림으로 다녀. 이 본사의 높은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비틀즈 헤어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귀찮긴 하지만. 가토는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고 종이봉투에서 이와테의 명물인 오징어 술병을 꺼냈다. 오징어로 만든 술병이다. 그 병에 술을 넣어 마시면 맛이 제법 괜찮았다. 술을 다 마신 다음에는 술병을 안주로 먹을 수 있다는 특이한 점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다. 마침 매점에서 눈에 띄기에 사왔어. 뭐 너한테는 신기한 물건도 아닐 테지만 말이야. 고맙긴 하지만 난 아직 독신이야. 그게 어때서? 어쩐지 좀 쓸쓸하지 않겠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오징어 술병 하면 이 둥그런 밥상을 연상하게 돼서 말이야. 어둑한 알전구도 떠올라. 내가 이렇게 말하자 가토는 하하 소리를 내어 웃었다. 결혼은 왜 안 하는 건데? 너만큼 유명해지면 상대를 찾기도 쉽잖아. 이젠 어디 내놔도 당당한 디자이너잖아. 주변에는 미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테고 말이야. 아니면 너 너무 고르느라고 결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워낙에 욕망이 크지 않아서 그래. 내 농담에 가토는 싱글거리며 웃었다. 근데 너야말로 너무 인기가 많아서 고민 아니냐? TV라는 말만 들으면 침을 질질 흘리는 여자가 많을 텐데. 아니, 도쿄하고는 많이 달라. 뭐 게다가 아이돌들만 출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아니고 말이야. 게다가 이제 40살이다. 이 바닥에서는 노인이야, 노인. 40살이 노인 대접을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이 가토는 주문한 아이스 커피를 빨대로 절반 정도나 단숨에 마셨다.
근데 다방 이름이 바뀌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아무래도 좀 늦을 것 같아서 전화라도 하려고 했었거든.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옛날 이름이었어. 어쨌든 난 당황스럽더라고. 진보초에서 신주쿠까지는 아무리 서둘러도 30분은 걸리잖아. 도쿄는 택시 잡기도 어렵고, 뭐 너니까 틀림없이 기다려줄 거라고 안심은 했지만. 진보초, 진보초 헌책방 거리로 유명하잖아. 어, 일찌감치 도착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좀 돌아다녔어. 막 그러다가 더 늦어버린 거고. 난 진보초만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냥 돌아다니잖아. 나리오카이는 헌책방이 적어서 말이야. 어쩌다 보니까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그래? 헌책방에서 뭐 재밌는 책이라도 찾았냐? 저 이와테에 관한 책이야. 어? 진보초에서 이와테 책을 찾았다고? 그뿐만이 아니야. 거기 가면 향토사 관계의 전문 서점이 많아. 오히려 모리오카보다 더 진귀한 책이 제법 많이 있지. 여기서 팔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거겠지? 그리고 모리오카 시 있잖아. 그 모리오카 시의 역사, 모리오카 시사도 있던데. 나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관심도 없기 때문에 진지하게 찾아본 적은 없지만 유서 깊은 서점인 이세이도에도 그런 코너가 있었던 듯 싶다. 그랬구나. 그래서 어떤 책을 샀는데? 아, 1963년판 모리오카 주택지도. 주택지도? 그게 뭔데? 주택지도가 주택지도지 뭐긴 뭐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너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보통 지도하고는 좀 다른 건가 보지? 아, 도쿄 것도 있을 테지만, 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겠지. 집 한 채 한 채를 자세하게 기입한 거야. 운송회사나 택시회사에서 많이 이용한대. 그러니까 주소와 이름만 알면 그 지도로 집이 어디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찾을 수 있어. 그리고 세대주 이름도 전부 다 기록돼 있거든. 전부 다? 세방도? 그럼 물론이지. 고층 맨션 같은 거야 지도에 직접 기입할 수 없으니까 뒷페이지에 별도로 기록하지만 말이야.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면 금방 알게 될 거야. 곰팡내가 좀 나긴 한다. 가토는 종이봉투를 부스럭거리더니 B4 크기의 두툼한 지도책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지도라는 말에 커다란 종이 한 장을 상상하던 나는 그 두께를 보고 놀랐다. 한 7, 80페이지는 좋게 될 것 같았다. 이게 전부 모리오카의 지도야? 당연하지. 마을 윤곽이 아니라니까. 한 집 한 집 모조리 기입되어 있어. 세대주 이름도 알아볼 정도의 크기로 넣으려면 한 페이지에 기껏해야 200가구밖에 안 들어갈걸. 아무리 줄여도 서너 동네밖에 들어가지 않아. 나는 그 설명을 듣고 아연했다. 그런 지도가 정말 필요한 것일까? 아무리 운송회사에서 편리하게 쓴다고 해도 모리오카 정도의 소도시에서는 그 수요도 빤한 숫자일 것이다. 배달 업무는 운송회사만 하는 게 아니야. 술집도 그렇고 신문 배달도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이렇게 자세한 지도 같으면 좁은 골목길까지 다 알아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소방서 같은 곳에서도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 아이디어에 따라서는 어떤 일에도 이용할 수 있어. 하지만 근데 동네는 해마다 변하잖아. 그러니까 지도도 매년 발행되고 있어. 보통 시가지 지도 같으면 5년이나 10년 단위지만 이건 1년에 한 번. 게다가 이건 1963년 거니까 이 정도 두께지. 현재 지도는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된대. 전화번호부 두께 생각하면 될 거야. 야,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데? 나는 한숨을 토했다. 글쎄, 도쿄 같으면 보통은 무리겠지.
이 정도로 큰 도시 같으면 지도도 어마어마할 테니까. 간단히 구분하는 지도라 해도 100페이지 가까울걸? 신주쿠만 갖고 이런 방법으로 작성해도 최소한 300페이지는 될 거야. 제대로 하려면 23구니까 7000페이지는 넘겠네. 뭐 그렇다고 한 구만 한다면 일하는데 별 도움이 되겠어? 그러니까 너도 주택지도의 존재를 몰랐을 거고 말이야. 7000페이지짜리 지도라면 아무리 싸게 잡아도 한 20만 원은 할 거 아니야. 뭐 게다가 해마다 개정판이 나온다면 그럼 아주 비쌀 거야. 현재 발행되는 모리오카의 주택지도도 10,000엔 이상 해. 도쿄 같으면 30만 엔도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결국 돈이 문제지 뭐. 가토는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내저었다. 근데 왜 이런 지도를 산 거야? 63년도 거라면 쓸모도 없을 텐데 말이야. 나는 이렇게 물었다. 나는 당혹스러웠다. 아무리 값이 싸도 20년 이상이나 전에 나온 옛날 지도다. 혹시 골동품으로서의 가치라도 있는 것일까? 그냥 취미지 뭐. 이런 게 취미라고? 어, 발행 부수도 적었던지 그 지역에 가도 웬만해서는 구할 수가 없었어. 도서관에 가면 보존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눈앞에 두고 차분히 들여다보고 싶어서 말이야. 별 이상한 녀석 다 보겠네. 넌 그런 게 그렇게 재밌냐? 넌 그러니까 63년에 시내 어디서 살았어? 가토가 뜬금없이 물었다. 글쎄, 63년이면 17살 땐가? 그렇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다. 눈앞에 있는 가토와는 같은 반이었다. 그때라면 할머니 댁에서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주 오래전에는 남부지방에 채소밭이 있던 곳이지만 지금은 모리오카의 중심지가 되었다. 나는 거기 사시는 할머니 집에서 고등학교 시절 3년을 보냈다. 우리 집이 모리오카에서 기차로 1시간이나 떨어진 시골에 있어서 통학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동네 이름은 기억하냐? 그럼 오이마스초. 세대주 이름이 뭐였지? 기무라인가? 근데 그런 것도 적혀 있어? 당연하지. 안 그러면 지도가 아니지. 가토는 멋쩍게 웃으며 지도를 찾더니 5분도 채 안 돼서 고개를 들었다. 도로를 마주하고 오른쪽이 스즈키 씨 집이야. 한 집 더 오른쪽으로는 스보반이 있고. 이건 지금도 있어. 중국집이었지 아마. 맞은편이 다무라 씨 집이고 왼쪽으로는 고아란의 집. 그래. 지금 호텔 뉴 카리나는 다카시라는 사람 집이 있던 자리야. 나는 가토의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다. 가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다무라 씨의 검은 판자 울타리 앞에는 작은 도랑이 흐르고 있었고 어릴 때는 종종 그 도랑에 카바이드를 던지며 놀았었다. 5살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나는 전근이 잦은 아버지 때문에 할머니 집에 맡겨져 있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기억과 어릴 때 기억이 곧잘 중첩되곤 한다. 다카하시 씨의 집 마당은 넓었고 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울창했다. 지금 보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겠지만 어린 마음에는 마치 정글처럼 느껴졌다. 언제나 쥐죽은 듯 조용한 집안에서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가끔 큰 개가 지저댈 뿐이었다. 희고 높은 벽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어서 안에는 괴물이 숨어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었다. 나는 가토에게서 지도를 낚아챘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우리 동네가 그대로 동결 보존되어 있었다. 할머니 댁 집 뒤쪽으로는 지금은 없는 요정 오토반에도 있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면 좁은 창문으로
요정 2층 복도가 보였다. 내가 몰래 훔쳐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복도 손잡이에 기대서 입맞춤을 하는 남녀가 보이기도 하고 가슴을 젖히고 바람을 쏘이는 젊은 기생도 있었다. 지금도 기생의 그 새하얀 살결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리고 러블리 코너였던가? 현관을 나와서 거리 맞은편 모퉁이를 돌아서면 좀 음탕한 분위기의 점포가 있었다. 나이를 먹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 단순한 술집이었던 것 같다. 2층 내 방에서 그 점포에 붉은 창이 보였고 항상 한밤중까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여름이 되면 열어젖힌 창으로 손님끼리 싸우는 소리나 여자의 코먹은 목소리가 흘러 들어오면 나는 내 방 전등을 끄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저녁에 출근하던 그 술집 여자의 동그랗고 하얀 얼굴 하나가 문득 떠올랐다. 통통하고 작은 몸집에 가슴이 풍만한 그녀는 항상 은빛 하이힐을 신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나와 모퉁이에서 마주칠 때마다 빨리 어른이 돼야지 하고 말을 걸어오는 이상한 여자였다. 화장을 두껍게 해서 어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나보다 서너 살 위였을 것이다. 술에 취한 그녀가 어깨를 껴안은 대머리 남자에게 끌리듯이 걷고 있는 모습을 2층에서 가슴을 두근거리며 훔쳐본 기억도 있다. 이름이 마사코라고 했던가? 딱 한 번 그녀가 사주는 차를 얻어 마신 적이 있다. 서점에 서서 책을 읽고 있는 내 어깨를 툭 치더니 쇼치쿠 지하에 있던 후지야 파라로 데리고 갔던 것이다. 내가 왜 그렇게 흔쾌히 따라갔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엉큼한 기대를 했을 것이다. 서로 공통된 화제도 없이 취미가 뭐냐는 질문에 괴기 영화 이야기를 나 혼자서 떠들어댔었다. 다이에이에서 제작하고 아카자 미오코가 주연한 모란 등롱에 미쳐있던 시절이었다. 아니, 그건 더 나중이었다. 오카다 마리코가 요스다 괴담에서 오이와를 연기해서 인기를 얻었던 여름이었을 것이다. 근데 너희 학교는 모두 다 머리를 빡빡 밀어야 된다면서? 그녀가 영화 이야기에 흥미를 잃은 얼굴로 이렇게 물었다. 너희 국어 선생 중에 요시모토라는 사람 있지? 그 사람 내 단골이야. 어쩐지 눈앞에 있는 여자가 매우 불결하게 느껴져서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뛰쳐나오고 싶어졌다. 그 무렵의 유행이었는지 네모 반듯하게 접은 손수건을 부채처럼 팔랑거리던 모습도 떠오른다. 내가 이렇게 회상에 젖어 있는데 가토가 말했다. 어때? 왠지 타임머신 같지 않냐? 졸업 앨범이나 낡은 레코드보다 이런 게 훨씬 선명히 떠오르잖아. 그렇긴 하네. 난 처음 느끼는 경험인데. 나는 지도에서 눈을 뗐다. 사실 우리 집에 58년부터 70년 무렵까지 지도는 대충 다 갖춰 놓았어. 술을 마시면서 혼자서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거든. 그 간장 가게에 조라는 친구가 있었어. 초등학교 때 집에 불이 나서 모두 다 죽었고. 근데 58년도 지도에 바로 그 아이 집이 나와 있었어. 그 작은 지도 안에 여전히 쇼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걸 발견하고는 엉엉 울었지 뭐야. 사실 그때까지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지냈었거든. 가토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눈물을 글썽거렸다. 주택 지도를 모으게 된 건 바로 그때부터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리오카는 진짜 모리오카가 아니야. 우리 동네는 이 지도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된 동네가 철거를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얼마 전까지는 보존운동 같은 데도 협력을 했지만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어. 껍데기를 소중하게 간직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말이야.
나이 탓인지도 모르겠다. 객적은 이야기지. 가토는 남은 아이스 커피를 단숨에 마셔버렸다. 근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래? 아직 예정이 서지 않았어. 어차피 액막이라는 건 동북지방만의 관습이잖아. 액막이는 특히 이와테와 아키타에서 열심히 지키는 관습이다. 남자 나이 42살이 되면 액을 떨치기 위해서 동료들이 모여 결혼식 같은 성대한 파티를 벌인다. 보통은 2월 말까지 하는 모양이지만 기왕이면 동창회도 같이 겸하자고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합동 액막이가 기획되었다. 물론 나한테도 안내장이 왔다. 그러나 마음이 맞는 동창들만 모이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동창회 수준이라면 별로 가고 싶지 않았다. 원래 나는 액막이 같은 걸 해야 한다고 걱정할 정도로 미신을 신봉하지도 않았다. 참가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보냈더니 가토가 전화를 걸어와서 약속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다. 가토도 임원 중에 하나였던 모양이다. 아니 뭐 무리할 필요야 없겠지만 네가 참석을 해주면 모임에 활기가 있을 거야. 너 모리오카에 오지 않은 게 몇 년이나 된 거냐? 글쎄, 한 15년 됐나? 뭐 그래도 일 때문에 당일치기로 갔다 온 적은 몇 번 있어. 신칸센이 생기고 나서는 달라졌어. 우리야 여기서 쭉 살고 있어서 변화를 별로 못 느끼지만 말이야. 근데 너 첫사랑 보고 싶지 않냐? 첫사랑? 첫사랑이라니? 나는 마음이 움직였다. 너랑 사귀었단 여자를 몇 명 알고 있거든. 그게 역시 유명세라는 건가 보더라.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다녀. 그래? 이름이 뭔데? 가토는 서너 명의 이름을 댔다. 다른 학교 회화부에 있던 마리코의 이름도 섞여 있었다. 둘이서 몇 번 전시회를 보러 갔을 정도의 사이였다. 다른 이름들은 별로 기억조차 없었다. 마리코는 카페 마담이야. 모처럼 재회하게 됐다고 아주 좋아하던데. 가토는 어깨를 들썩이며 키득거렸다. 넌 특히 여자에 관해서는 비밀주의였잖아. 여자들이 줄줄이 이름을 밝히고 나서는 바람에 오히려 내가 더 놀랐지 뭐야. 사귀었다고 할 만한 관계가 아니야. 나는 이야기를 내 쪽에서 잘랐다. 첫째, 마리코에게는 호되게 차인 입장이었다. 이제 와서 자진해서 사귀었다고 떠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반가움보다도 불쾌감이 앞섰다. 마리코는 재능은 별로 없었지만 빼어난 미모로 미술 동료들 사이에서는 마돈나 같은 존재였다. 그녀를 떠올리며 캔버스를 마주한 적도 있었다. 카페 마담이라면 어쩌면 어울리는 직업인지도 모르겠다. 너 이 지도 좀 복사해줘라. 나는 가토에게 부탁조로 말했다. 그런 현실적인 추억보다도 나한테는 더욱더 아련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난 그걸 확인하고 싶었다. 복사해달라고? 전부 말이야? 가능하면 전부. 야, 그럼 아예 네가 그냥 맡아둬라. 나중에 나한테 보내줘. 오늘은 시간이 좀 그래서 말이야. 사실 나도 그게 더 편했다. 그 후 2, 3일 동안 나는 안절부절 못하고 지냈다. 어떻게 된 거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건 도쿄 올림픽이 있던 해였으니까 틀림없이 64년의 일이다. 지은 지 2, 30년은 지났을 낡은 집이었다. 63년도인 이 지도에는 나와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 집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내 기억에 혼란이 있는 걸까? 위치를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런 생각에
내가 알고 있는 동네 전부를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았지만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드는 동네나 집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시간만 나면 지도의 작은 글자를 노려보았기 때문에 극도로 신경이 피로했다. 그런데도 도저히 단념할 수가 없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거의 모리오카에 가지 않은 것은 모두 다 그 집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집이 지도에 없다니. 하지만 지도에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간단히 끝낼 수 없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 나는 물을 섞은 위스키 잔을 들고 열 몇 번째로 지도를 펼쳤다. 할머니 댁을 기점으로 해서 학교까지의 길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았다. 틀림없이 등하굣길 도중에 그 집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매일같이 똑같은 길로 다닌 것은 아니었다. 지름길, 빙빙 돌아가는 길, 혹은 친구 집을 들러가는 길이었다. 지금은 가장 많이 이용했던 지름길밖에 인상에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 50가지 정도의 코스가 있었을 것이다. 나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먼저 현관을 나와서 오른쪽을 선택할지 왼쪽으로 갈지에 따라 전혀 다르다. 오른쪽 같으면 큰 길과 접해 있어서 마루 후지 과자점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그 앞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도에이 모퉁이를 돌아 영화관 거리를 지나 시라유리 여고 쪽으로 올라간다. 그 다음부터는 선택의 경우가 무수하게 많다. 그것은 왼쪽을 선택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야나기 거리로 나가면 가와이 댄스홀이 있는 오른쪽 길과 역으로 가는 오자와 강가로 통하는 왼쪽 길, 어디로 가든 학교로 갈 수 있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기껏 5, 6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데. 모르는 동네라면 길에 대한 기억도 희미하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합치면 10년 이상을 모리오카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길은 지나다녔던 기억이 있다. 틀림없이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눈은 다시 우에다 부근을 기록한 페이지로 돌아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다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그곳이 지도에서는 공터로 되어 있었다. 그냥 공백이라면 누락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분명하게 공터라고 써 있는 걸 보면 조사를 완료하고 나서 기록한 것이 틀림없었다. 결국 나의 답답함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되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설사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해도 어떻게든 결말을 지어야 할 문제였다. 지도에 없다는 것이 더욱더 흥분을 부추겼다. 지도에 기입되지 않은 걸 보면 물론 지금은 없을 것이다. 그것뿐이라면 참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 가슴은 공포에 차오르기 시작했다. 선명한 붉은색이 꽃감은 내 눈에 서서히 펼쳐졌다. 며칠 뒤. 야, 정말 반갑다. 지난번에 만난 느낌으로는 오기 힘들겠구나 싶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너 무슨 바람이 분 거냐? 신칸센 개찰구까지 마중을 나온 가토가 내 손을 굳게 잡았다. 아, 첫사랑 여자가 있다는 말이 먹힌 거네. 그렇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 동네가 좀 보고 싶어졌어. 그래? 알았어.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래? 아직은 시간 여유가 좀 있는데. 뭐 피곤하면 호텔에서 쉬어도 상관없겠지만 괜찮으면 내가 안내해 줄게. 그래. 그럴 생각으로 일찌감치 나온 거야. 근데 너 일에는 지장 없는 거냐? 어, 젊은 친구한테 맡기고 왔어. 업무적으로도 그게 더 효과적이야. 짐 줘. 내가 들어줄게. 가토는 얼른 내 가방을 받아 들었다.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냐?
학교 부근을 좀 걷고 싶은데. 고작 그거야? 어, 뭐 그러니까 함께 가줄 것도 없지 뭐. 천천히 혼자 둘러볼게. 아니야, 내가 같이 가줄게. 그 주변은 특히 많이 변했거든. 뭐 그렇다고 설마 미아가 되지는 않겠지만 말이야. 그래도 해설자가 따라가는 게 좋을 거야. 이래봬도 난 모리오카 출신 명사 아니겠니? 가토는 이렇게 말하며 싱글거렸다. 계단을 내려가 택시 타는 곳으로 갔다. 계단 아래 있는 물품 보관함 앞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짐을 넣거나 빼고 있었다. 이 모리오카에 구경할 데가 있냐? 나는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북지방의 신칸센 종점일 뿐 그다지 볼거리도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니야, 너 그렇게 비하하지 마라. 우리는 매일 봐서 익숙하지만 천연 기념물인 벚꽃은 아직도 다들 신기해해. 그리고 봉 달린 가미노아 씨의 멋진 난간도 요즘 시대는 그리운 볼거리지. 시내를 달리는 관광버스도 매일매일 운행되고 있어. 아, 그래? 그럼 시대가 많이 변한 거구나. 그렇다니까. 낮에 오이와이 농장에서 칭기직한 요리를 먹고 밤에 시내 업소에서 왕코 메밀국수를 먹는 거야. 그 정도로도 상당히 흡족해 하는 걸 뭐. 왕코 메밀국수 기억하지? 손님이 배가 부를 때까지 추가로 주는 이와테 지방의 국수집을 말하는 거잖아. 요즘은 미식가 붐이 일어서 역사보다도 먹을거리 쪽이 우선이야. 그리고 산채나 산리쿠 해안에서 잡히는 해산물을 먹으러 오는 단체 손님들도 부쩍 늘었어. 가토는 이렇게 설명하며 먼저 택시에 탔다. 너 왕코 메밀국수 먹을래? 관둬. 난 관광객이 아니잖아. 나는 혀를 찼다. 왕코 메밀국수는 놀이 삼아서 많이 먹기 경쟁이라도 한다면 재미가 있겠지만 지역 사람들은 거의 먹지 않는다. 너무 번잡해서 식사하는 기분이 나질 않기 때문이다. 그럼 파티가 끝나면 냉면이나 먹으러 가자. 식당가를 개축해서 아주 깨끗해졌거든. 그건 먹을 거지? 그런 게 있었어? 냉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잊어버렸냐? 모리오카 냉면은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맛이야. 뭐 본고장인 한국보다도 훨씬 맛있다는 소문이던데. 독특한 면이야. 도쿄 냉면하고는 아주 질이 달라. 그 조용필 씨가 먹고 감동을 했다나 뭐라나. 처음에는 김치가 잔뜩 들어간 시뻘건 국물을 보고 다들 꽁무니를 빼다가도 서너 번만 참고 먹다 보면 마약처럼 몸이 원하게 된다던데. 그래? 서너 번 참고 먹는 게 고역이겠구나. 농담이야, 농담. 그러니까 멍게 같은 거지 뭐. 입에 친숙해지면 그렇게 맛있는 게 또 있을까 싶어지잖아. 아무튼 이와테에는 그런 음식들이 많아. 산채왕이라는 시독해도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한 풀이잖아. 쓰기만 한 게 아니라 혀까지 얼얼해지지. 그래도 봄이면 술집에서 시독해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이 반사적으로 주문을 해버리지. 근데 넌 도대체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그러게 말이다. 저 야마토의 하야시는 건재한가? 그럼 있지. 장소도 도로변 빌딩으로 옮겨서 완전히 새롭게 단장을 했어. 하야시 라이스는 옛날 맛 그대로다. 거래처에 갈 때마다 하야시를 먹는데 거기서 먹는 하야시가 일본에서 제일이야. 거기선 포장해서 갖고 갈 수도 있고. 너 괜찮으면 선물로 사갈래? 됐어. 근데 너 지금 배고프냐? 아까부터 먹는 타령만 하고 있네. 맞아. 오늘은 점심을 걸렀거든. 그렇다고 구질구질하게 파티를 노리고 안 먹은 건 아니야. 그래? 그럼 돌아다니기 전에 가볍게 뭐 좀 먹자. 먹으면서 물어볼 것도 좀 있고. 내가 이렇게 말하자 가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운전사에게 행선지를 다시 알려주었다.
큰 길로 가면 먹을 데가 얼마든지 있다. 가토는 야마토가 괜찮겠냐고 물었다. 호구토의 보르시 맛 기억나? 나는 이렇게 물었다. 보르시란 고기와 채소를 끓여 만든 러시아식 스프를 말한다. 영화관 거리 한복판에 있던 러시아 음식점이었다. 고등학생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러시아 문학을 좋아했던 숙부가 종종 데리고 갔던 곳이다. 알지 그럼. 거긴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망했어.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 지도에 없는 집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묻자 가토는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지도에 없는 집?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지. 나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고는 야마토의 현대적인 실내를 새삼 둘러보았다. 청결한 것 같지만 왠지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 겨울이 되면 한복판에 커다란 스토브를 설치해서 봄 햇살 같은 분위기였었다. 신발바닥에 달라붙는 듯한 리놀륨 바닥의 감촉도 반갑게 기억이 났다. 근데 우에다 주변은 지금 어떻게 됐어? 가토의 잔에 맥주를 따라주면서 나는 신중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감추어야 한다. 무턱대고 우에다라니 얼마나 넓은지 알잖아. 전매공사 뒤쪽 말이야. 아, 거기. 전매공사터에 중앙병원이 섰어. 그 주변은 거기만 변했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야. 부근에 조립식 주택이 생겼기 때문에 개발에서 제외된 듯한 느낌이야. 그래, 그 근처 같으면 옛날 면모가 좀 남아있겠네. 그 전매공사 옆에 절이 있었지? 정각사 말이야? 지금도 있어. 그 절 일주문하고 평행으로 좁은 길이 있었는데 그 우에다 교회 맞은편 언덕길과 통했을걸? 그래, 맞아. 그 길 오른쪽이 공터로 되어 있고 나는 이렇게 말하며 복사한 주택 지도를 펼쳤다. 가토는 고개를 쭉 빼고 지도를 들여다보았다. 그래, 맞아. 넓은 공터야. 여기 오래된 집이 하나 있었을 텐데. 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올림픽이 있던 해야. 근데 올림픽 1년 전인 1963년 지도에 그 집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좀 이상하잖아. 새 집이었기 때문일까? 아닐걸? 새 집이라도 나와 있을 거야. 사는 사람이 없으면 빈집이라고 써놓지. 안 그러면 쓸모가 있겠냐?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공터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뭐 단순한 기재 누락은 아닐 것 같은데. 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도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맞거든. 주변의 집들은 기억이 있어. 그 벌판 한복판에 그 집이 덩그러니 있었거든. 그게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공터가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근데 그게 왜 궁금한데? 가토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그게 아무려면 어때서? 아, 그것보다 너 우에다 뒷길 같은 걸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냐?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학교에서 너희 집까지는 우에다를 거치지 않아. 완전 반대 방향이잖아. 나는 아연했다. 어? 하지만 난 학교가 끝나고 오는 길에, 그러니까 빙빙 돌아서 가는 이유라도 있었겠지. 혹시 좋아하는 여자의 집이라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가? 난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다. 그 집에 그런 추억이 있는 건 틀림없다. 하지만 그 집과 관계를 갖기까지 내가 어떤 계기로
그 부근을 얼쩡거렸던 것일까? 그게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가토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저 학교를 오가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었다. 가만히 있자. 우에다라면, 그래, 마리코 집이 있었어. 마리코? 다니우지 마리코? 그래,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집을 헐었을 거야. 뭐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앞으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던데. 그렇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기억이 났다. 마리코를 짝사랑하던 나는 그녀의 주소를 알아내서 하교 시간을 노려 그 부근을 얼쩡거렸던 것이다. 우연히 만난 척하면서 말을 걸어볼 생각이었다. 다니후지, 다니우지라. 아, 있어. 야, 뭐야. 네가 말하는 공터 바로 옆 동네잖아. 이 공터에서 9집 떨어진 곳 말이야. 그것도 기억이 났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뻔했다. 강렬한 기억이 오버랩되면 다른 기억은 희미하게 바래게 마련이다. 이제야 뭔가 알겠네. 너 마리코를 노리고 우에다를 싸돌아다닌 거구나. 마리코가 들으면 좋아하겠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당황했다. 그것만은 진짜 오해였던 것이다. 알았어. 그렇다면 이야기는 간단하네. 저 파티가 끝나면 마리코 가게로 가자. 뭐라고? 공터 옆에 살고 있었잖아. 너보다는 기억이 확실할 거 아니겠어? 마리코한테 물어보면 그 낡은 집이 진짜로 있었는지 알겠지 뭐. 아니야, 그만둬. 나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가토뿐 아니라 그곳 종업원까지 놀라 돌아다 보았다. 이제 됐으니까 잊어줘. 뭐야, 너답지 않게. 가토는 어이없다는 듯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말 됐다니까. 나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가토와는 일단 야마토에서 헤어지기로 했다. 함께 우에다 부근을 가다 보면 아무래도 내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두려웠다.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는 나를 가토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예약해준 로열 호텔은 야마토에서 걸어서 3, 4분 거리였다. 앵마기 파티도 그 호텔 3층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정 피곤하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난 30분 정도 전에 갈게. 그 로열 2층에 다방이 있어. 거기서 기다리는 게 어떨까? 그러지 뭐. 그나저나 일부러 마중까지 나와주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밤에는 얼마든지 따라다닐게. 친구끼리 그게 무슨 소리야. 신경 쓰지 마. 나도 일단 집에 가서 옷을 좀 갈아입고 올게. 가토는 흔쾌히 수긍했다. 근데 그 주택지도 말이야. 최신판은 쉽게 구할 수 있어? 아마 큰 길 서점에 가면 있을 거야. 혹시 우에다 주변을 조사할 생각이면 내가 복사해다 줄게. 우리 회사에 있어. 아니야. 어차피 호텔에 가는 길인데 뭐. 서점에서 잠깐 들여다 볼게. 뭐 재미있을 것 같으면 하나 사도 되고. 야, 네 덕분에 주택 지도에 재미가 붙었다. 그래, 아마 그럴 거야. 마치 오리오카 도시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기분이야. 하느님이라도 된 듯한 느낌일걸? 하느님은 참 좋겠네. 나는 먼저 식당을 나왔다. 7월인데도 아직 서늘했다. 서점보다는 도서관이 더 빠를 것이다. 나는 가토의 말을 떠올렸다. 도서관에는 오래된 주택 지도가 갖춰져 있을 거라고 했었다. 어차피 최신판 지도에는 그 집이 나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오래된 지도를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 만약 기입이 누락되었다면
60년, 61년 지도에는 반드시 나와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그거라도 확인해야 한다. 도서관은 나카노하시 옆이니까 걸어도 10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기회에 추억의 야마토 거리를 걸어보는 거지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호텔과 반대 방향의 뒷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야마토 거리에는 새로운 빌딩이 서 있었다. 그 왼쪽 옆에 있는 메밀국수집은 꽤나 오래된 모양이었지만 별로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이 주변은 번화한 환락가가 아니었던가. 좀 더 가다가 백조라는 다방 간판이 보였다. 그렇다면 도로를 끼고 왼쪽 옆에 있는 낡은 건물이 보아가 틀림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가게가 되어 있다. 당시에는 보아가 모리오카 유일의 클래식 다방이었다. 학교를 빼먹고 여기 들어와서 죽치곤 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가방에서 복사한 지도를 꺼냈다. 역시 기억은 틀림없었다. 내가 걷고 있는 거리에는 옛날 술집과 클럽들이 즐비했다. 드림, 더닐, 파리지엔느 라는 그럴싸한 업소 이름이 이어지고 있다. 파리지엔느? 이름만으로도 어떤 업소인지 상상이 되었다. 분명 볼을 빨갛게 칠한 파리지엔느들이 어둑한 실내에서 라면 같은 걸 후루룩거리고 있을 것이다. 말할 수 없이 귀여운 아가씨들일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 시절로 어른이 돼서 돌아가고 싶었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갑자기 떠올랐다. 앞서 말했던 그 술집 여자. 통통하고 작은 몸집에 가슴이 풍만했던 그녀. 이름은 마사코. 뭐야, 너 보아 같은 데 갔었다고? 마사코의 째지는 목소리가 들렸다. 너 무척 건방지구나. 마사코는 연방 담배를 피워댔다. 다리를 꼬고 앉은 틈으로 짙은색 속옷이 보였다. 빨간 립스틱이 담배에 묻어났다. 난 그게 보기 역겨웠었다. 어쩌다가 이런 여자랑 같이 있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다. 거기는 말라깽이 이와테 대학생들이 죽치는 곳이라던데. 그렇지도 않아요. 고등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너 나랑 이렇게 차 마신 거 할머니한테 말할 거냐? 마사코는 나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아니요, 말 안 할 거예요. 뭐 당신도 잘 알잖아요. 나는 허둥거렸다. 내가 모델이 되어줄 수도 있어. 모델이요? 너 누드는 안 그리니? 내 단골 요시모토 선생한테 들었어. 너 아주 천재라면서?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료로 해줄게. 너니까. 이 여자는 내가 몰래 창문으로 훔쳐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굴욕과 수치심이 나를 휘감았다. 마사코는 갑자기 콧소리를 냈다. 농담이야, 농담. 그렇게 무서운 얼굴 하지 말라고. 마사코는 계속 웃어댔다. 어른들은 왜 이렇게 모조리 지저분한 걸까? 무릎 사이로 보이는 검은 팬티가 희고 통통한 넓적다리에 파묻히듯 올록볼록했다. 지방 덩어리였다. 젠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정신을 차렸다. 나는 어느새 도서관이 가까운 선빌딩 옆 십자로까지 와 있었다. 완전히 다 갖추고 있지는 못한데요. 도서관의 대출 담당 직원은 나에게 수상쩍은 시선을 보냈다. 오래된 주택 지도를 빌려서 어쩌겠다는 거지? 하는 관심도 포함된 얼굴이었다. 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름을 써주세요. 외부 대출은 금하고 있으니까 열람실에서만 보실 수 있어요. 그가 내미는 종이에 나는
이름을 적어 넣었다. 안 보는 척 하면서도 나의 손놀림을 지켜보던 담당 직원 남자는 내가 이름을 다 쓰자 몇 번 고개를 갸우뚱했다. 선생님이시군요. 저 선생님의 작품집은 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참 고마운 일이네요. 혹시 이쪽에 강연이라도 있으신가요? 남자는 갑자기 허물없는 태도를 취했다. 아니요, 강연은 아니고 동창회가 있어요. 옛날 모리오커가 보고 싶어서요. 아, 그러셨군요. 이거 유감이네요. 미리 알았더라면 강연이라도 부탁드릴 걸 그랬어요. 저 선생님 팬들이 많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저 지도도 복사가 가능한가요? 나는 그의 말을 자르고 이렇게 물었다. 아, 복사는 무료인데요. 이 한꺼번에 전체 3분의 1 이상은 복사가 불가합니다만, 저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복사해 드릴게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요. 위에다 주변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시면 저한테 맡겨주세요. 여기 있는 주택 지도를 다 찾아서 위에다 주변 걸 모두 다 복사해 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바쁘십니까? 나는 그 직원한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복사를 부탁했다. 지명도라는 것이 때로는 편리한 점이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니, 이렇게나 많이. 40분 이상 기다리다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 내 앞에 100장 가까운 복사물이 묵직하게 놓여졌다. 20권 정도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최근 지도라면 위에다 주변은 5, 6페이지 정도 되니까요. 저 돈은 안 내셔도 됩니다. 위에서 그냥 서비스 해드리라고 해서요. 아, 이거 미안한데 그럴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또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나는 묵직한 복사물을 들고 호텔로 가기로 했다. 생각지도 않은 큰 수확이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집에 관한 수수께끼도 풀릴 것이다. 해는 아직 높이 떠 있었다.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파티 시간까지 우에다를 돌아볼 여유도 있을 것 같았다. 얼마 뒤 나는 극도로 곤혹스러웠다. 나는 침대에 똑바로 누워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드문드문이나마 내가 갖고 온 복사물 안에는 52년부터 현재까지의 지도가 18종류나 있었다. 65년 이후는 규칙적으로 1년 걸러서 내고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개정판이 나온다고 한 건 가토가 잘못한 것이다. 아니면 도서관에서 불필요하다고 여겨서 1년씩 걸러서 구입한 것일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완벽해야 할 터였다. 빠진 연도라 해도 많아야 3년이다. 그런데 그 어느 지도에도 그 집은 나와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기입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울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짓눌러왔던 집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도 않다니.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나는 침대 위에서 머리를 감싸 안았다. 눈을 감으면 그 색바랜 판자 울타리에 오래된 집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단층집으로 집 안은 널찍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세로로 촘촘하게 철책을 끼운 현관의 우윳빛 유리가 여기저기 빠져 있어서 겨울이 되면 틈새 바람 때문에 추울 것 같은 모습이었다. 벽의 오칠도 얼룩얼룩 벗겨져서 속 판자가 드러나 있는 부분도 눈에 선했다. 방마다 모두 40쪽짜리 알전구가 갓도 없이 그냥 천장에 매달려 흔들거리고 있었다. 기둥도 분명 다 썩었을 것이다. 습기 찬 다다미 위를 걸으면
불안정하게 몸이 기우뚱했다. 그래도 나한테는 그곳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집이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아야코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 이상하다. 없을 까닭이 없는데. 나는 정말 미칠 것 같았다. 아이코와 그녀의 할아버지 료조와 지낸 초여름 한 달 동안의 세월을 찾을 수가 없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베갯머리에 전화가 울렸다. 나는 놀라서 후닥닥 일어나 앉았다. 아마도 가토일 것이다. 여보세요? 대답이 없다. 여보세요? 야마노인데요. 야마노 요시히코 씨? 여자 목소리였다. 가토 씨한테서 거기 있다는 말을 듣고. 마리코라는 직감이 들었지만 전화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내 기억 속의 그녀와는 전혀 달랐다. 건조한 어른 목소리였다. 나 마리코야. 아, 역시. 어머, 반가워. 기억하고 있었니? 나는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나 밤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 지금 올라가도 되겠니? 로비에서 전화 거는 건데. 응? 내 방으로 온다고? 지금? 나 지금 잠옷바람이야. 그럼 2층 다방에서 잠깐 기다릴래? 나는 거짓말을 했다. 알았어. 근데 날 알아볼 수 있으려나? 완전히 아줌마가 다 됐거든. 알지. 알아볼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대충 전화를 끊었다. 가토 녀석, 멋대로 여자랑 약속을 하다니. 가게에는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거절했었는데. 그러나 처음에 느꼈던 짜증은 금방 사라졌다. 그 집이 없다는 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마리코를 만나도 특별히 걱정할 것은 없을 것이다. 이제 와서 넉살 좋게 몸소 나를 만나러 오다니. 심술궂은 호기심이 솟았다. 이번에는 내가 그녀를 찾을 차례다. 하지만 난 마리코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다방에는 여자 손님 4~5명이 제각기에 혼자 앉아 있었지만 하나같이 마리코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었다. 오랜만이야. 자리를 찾아다니는 내 등 뒤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다 보니 서른 안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여자가 웃는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다. 청초하고 상큼한 마 재킷 정장 차림에 긴 머리가 어깨까지 늘어져 있다. 술집을 하는 여자 같은 분위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엷은 색의 선글라스를 벗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녀가 마리코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다만 오똑한 콧날과 커다란 눈매에 옛 모습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다. 너 정말 마리코 맞아? 나는 약간 머뭇거리면서 자리에 앉았다. 걱정하던 대로잖아. 내가 그렇게까지 기억에 남지도 않을 인상이었나? 아니. 너무 미인이 돼버려서. 어머, 농담을 다 하고. 너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전혀 몰랐어. 전에도 그랬었나? 마리코는 몇 번 고개를 갸웃거렸다. 내가 너무 남자를 보는 눈이 없었다. 어째서 요시히코 같은 사람을 놓쳤을까? 그거야말로 농담인데. 나도 어쩐지 여유가 생겼다. 너 가게 하고 있다면서? 맞아. 이 부근이야. 너 이카스라는 영화관 알지? 요즘은 그 뒷길에 클럽이나 술집이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옛날 하초거리보다 훨씬 더 번잡해졌다고. 그렇구나. 언제부터 가게 했어? 벌써 10년은 됐지. 독신이라 마음 놓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뭐. 응? 너도 독신이야? 궁금하니? 마리코는 이렇게 묻고 후후 하고 웃었다. 나는 마리코의 술수에 간단히 말려들고 있었다. 사실 나도 궁금해. 근데 요시코는
왜 결혼 안 해? 설마 나 때문이라고 하지는 않겠지? 솔직히 그렇게 말해주면 좋겠지만 뭐 그렇다고 그런 말을 믿을 정도로 어린애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녀를 보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옛날에는 왜 이런 식으로 농담을 주고받지 못했을까? 그 여자애 때문이었지? 그 여자애라니? 졸업기념 전시회에서 봤었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걸. 머리 긴 예쁜 애 말이야. 나는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 아야코를 그린 작품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세 점을 그려서 두 점은 나중에 태워버렸지만 남은 한 점은 전시회를 개최해준 화랑에 선물했었다. 말이 좋아 선물이지 사실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서 일부를 작품으로 주고 양해를 얻은 것이었다. 너 그 전시회를 봤어? 정말 몰랐는데? 나는 왠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내가 마리코한테 차인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의 이야기였다. 그 그림을 보고 대번에 알아차렸어. 그만 약이 올라서 그림을 찢어버리고 싶었지 뭐야. 그림을 찢어버리고 싶었다고? 왜? 나는 무슨 말인지 당초에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 당연하잖아. 그 여자애 때문에 내가 차였으니까. 무슨 소리야? 차인 건 나였지. 네가 날 찾잖아.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네? 맞아. 그 그림을 봤기 때문에 내가 먼저 차버렸던 거야. 내 사촌의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 뭐야? 약혼자가 있다는 건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나 그때 18살이었잖아. 그런 영화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었겠어? 마리코는 쓸쓸한 듯이 웃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네 약혼자라는 사람한테 얻어맞기까지 했다니까. 보름 동안이나 얼굴에서 멍이 가시지 않았는걸. 별로 대단하게 사귄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얻어맞아야 하는 건가 싶어서 너를 미워했었어. 하지만 나한테는 대단하게 사귀는 거였어. 그 무렵이야 한참 콧대를 세우고 있었으니까 너한테 관심이 없는 척 한 거야. 그래도 난 괴로웠다. 너는 다른 여자애랑 사귀고 있는 것 같았고 말이야. 그리고 집 부근에서 그 여자애랑 걸어가는 것도 봤어. 어두워서 어떤 아이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때 헤어지기로 결심했지. 그 여자 맞지? 그림의 모델이 된 그 여자. 너희 집 근처에서 봤다고? 와락, 한기가 온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야코 외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지만 나는 그녀와 함께 동네를 걸어 다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있었다 해도 현관에서 큰 길까지 되는 얼마 안 되는 거리였다. 맞아. 일부러 나한테 보여주려는 걸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 잠깐만. 그게 언제쯤이었는데? 잊어버렸어. 아마도 3학년 여름방학 전이었을 거야.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내 기억이 옳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아마 오래된 집이 있었지? 나는 용기를 내서 마리코한테 물어보았다. 뭐라고? 우리 집 근처에 집이 있었다고? 어어, 저 낮은 울타리가 있었고 주변은 널따란 공터였잖아. 그 너희 집에서 우에다 교회로 가는 언덕길 도중이었던 것 같은데? 언덕길 중간에 공터. 맞아. 마리코는 감개가 깊은 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어렸을 때 그 공터에서 자주 놀았었잖아. 있었지? 맞지? 근데 공터는 있었는데 집이 있었다는 건 몰라. 거긴 어릴 때부터 계속 그대로였거든. 마리코는 단언하듯이 말했다. 우회도로가 될 때까지 계속 그대로였어. 우회도로? 그래, 그 공터가 도로가 됐어. 우에다 교회도 우회도로 넘어가 돼버렸고.
거짓말 아냐? 집이 없었다니. 집이 있었어. 그럼 그게 그 아이의 집이었어? 나는 추적 끝에 고개를 끄덕이며 시인했다.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어. 그 공터는 우리 동네였잖아. 그때 그 그림의 모델이 우리 동네 아이라면 분명히 나도 알고 있었을 거야. 비슷하지 않았을 거야. 머리 모양이나 특징은 대부분 다르게 그렸거든. 왜? 왜 다르게 그렸는데? 마리코는 눈을 부릅뜨며 물었다. 이미지를 빌린 정도였어. 아는 사람 누가 보아도 그 아이인 줄은 몰랐을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두운 데서 내가 본 아이였잖아. 아니야. 우리 동네에 그런 아이는 절대 없었어. 난 어린이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동네 애들 대부분은 잘 알고 있었거든. 마리코는 양보하지 않았다. 어린이회에도 들어 있었을 리가 없어. 겨우 2달밖에 그 집에 살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얼버무리기를 단념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왠지 뭔가 좀 복잡한 이야기 같네. 마리코는 핸드백에서 가느다란 박하담배를 꺼내 갈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보랏빛 연기를 천천히 아래쪽으로 토해냈다. 뭘 물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모양이었다. 너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 맞아? 이윽고 마리코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네 기억이 맞다면 그걸 그림으로 좀 그려봐. 그 집을 그려보라는 말이야? 그래. 어쩌면 공터는 네가 잘못 기억한 것이고 사실은 동네가 다른 집일지도 모르잖아. 그림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쎄, 머릿속에는 아주 선명한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 근데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애매해진다. 그냥 그려보긴 하겠지만 아마 엉터리일 거야. 마리코의 자연스러운 유도에 이끌려 나는 계산대에서 종이와 펜을 빌려 그녀의 눈앞에서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녹슨 양철 지붕 윤곽밖에 떠오르지 않다가 현관 격자문을 그려놓는 동안에 오른쪽에 있던 창문 모양과 울타리 안쪽에서 뻗어나와 있는 감나무의 구부러진 가지까지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문에서 현관까지의 짧은 거리에는 납작한 징검돌 3개가 나란히 박혀 있었다. 너 그게 애매한 기억이니? 매우 자세한데? 들여다보던 마리코가 기가 차다는 듯이 물었다. 틀림없이 거기 그 공터 맞아. 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여기 양철 지붕 위로. 나는 서둘러 그려 넣었다. 교회의 첨탑이 보였어. 이건 우에다 교회 지붕이 분명해. 흥분이 나를 엄습했다. 그림으로 상기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면 잊고 지냈을 경치였다. 미안하지만 거기가 아니야. 아마 다른 데일 거야. 마리코는 그림을 집어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난 정말 이런 집은 본 적도 없다니까. 어느 집이나 마당이라고는 좁아 터져서 감나무 같은 걸 심을 여유가 없었어. 만약에 근처에 그런 나무가 있었다면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놀았을 거 아니겠어? 나는 대답할 말을 잊었다. 혹시 이 그림 내가 가져가도 될까?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게. 40년 넘게 우에다에 살았으니까. 그녀는 내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고 그림을 접어서 핸드백에 넣었다. 어머, 큰일 났네. 시간 다 됐다. 너 나중에 가게로 와. 이상한 이야기만 하느라고 찾아온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 의미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사실 지금도 네가 좋거든. 마리코는 가볍게 윙크를 하고는 계산서를 집어들고 카운터로 서둘러 갔다. 자, 약속해줘. 가능하면 너 혼자만 와. 알았지?
나는 멍하니 앉아서 경쾌하게 계단을 내려가는 마리코를 눈으로 좇았다. 그녀가 나를 좋아했다니. 20년 이상이나 착각을 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건 아야코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아야코, 넌 대체 어디에 살고 있었던 거냐? 난 기억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나이를 먹은 건가? 희디 흰 도자기처럼 매끈한 아야코의 살갗 감촉이 되살아나고 나는 잠시 발기했다. 그만해. 오빠도 그러는 거야? 아야코가 울부짖는 얼굴이 눈에 떠올랐다. 그리고 붉은색이다. 붉은색이 뇌리에 가득 차온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것을 꾹 눌러 참았다. 나 같은 건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파티는 시시했다. 동창회라는 생각으로 참석했는데 모임 장소에는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동창생은 채 30명도 되지 않았다. 앵마기에는 본인 외에 가족과 친척도 참가하는 것이 관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숫자가 불어난 것이다. 눈앞에는 화려한 요리와 한껏 사치스럽게 차려입은 친구 부인들의 모습만이 어른거렸다. 나는 몇몇 친구들한테 이끌려서 그들 가족들한테도 인사를 했다.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회화부 친구는 참석도 하지 않았다. 이케노는 참가 답장을 보냈다고 들었는데 질투하는 거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이 나이가 되어서까지 여전히 영화 간판을 그리고 있는 처지면서 술만 마시면 야마노 허음담을 하니까 무슨 낯짝으로 여기 올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나는 조소하는 그 녀석을 흠씬 패주고 싶어졌다. 이 나이까지 여전히 간판을 그리고 있다고? 이케노 대단하구나. 나야 돈 때문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때 가토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봐, 야마노. 저기 가서 앉지 그래. 서 있으면 피곤할 텐데. 회장 한 구석에 의자가 마련되어 있었다. 저기, 이케노는 험담한 게 아닐 거야. 모두들 지들 멋대로 질투라고 믿고 있을 뿐이지. 네 작품집을 아주 소중하게 장식해두고 있어. 오늘 오지 못한 건 이케노의 장인이 위독해서야. 앵마기 행사에 와서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게 불길하니까. 알아. 난 신경 안 써. 근데 아주 끔찍한 파티가 됐네. 여기저기 부딪히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이 정도면 간사로서 내 면목을 세운 거지. 이제 슬슬 사라져 볼까? 앵마기는커녕 야, 이게 바로 액의 시작인 것 같더라. 야, 말이 좀 심한데? 나 간부다, 간부. 알았어. 이제 마리코 가게로 갈까? 아니, 아직 좀 일러. 너 저녁에 만났다며 벌써 그렇게 안달이냐? 아직 감정이 좀 남아있는 모양이지? 내가 그랬잖아. 네가 사귀던 상대를 많이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우선 그리로 가자. 아, 됐어. 거기는 이름도 기억 못하는 여자라고 했잖아. 아, 그러니까 더 재밌지. 밤은 아주 길다. 가게라는 말에 클럽이나 술집을 연상했는데 가토는 그런 데는 그냥 지나쳐서 작은 주점 같은 데로 들어갔다. 닫고 또 닫아대서 검은 빛을 내는 기다란 카운터에 테이블이 2개였다. 손님뿐 아니라 가게 주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가토가 안에다 소리를 지르자 활기찬 대답이 돌아왔다. 몸집 좋고 활달해 보이는 여자가 앞치마 자락으로 손바닥을 닦으면서 얼굴을 내밀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어머, 같이 왔네. 여자는 나를 보자마자 목소리가 상기되었다. 잠깐 여길 좀 봐요. 내 자기가 이제야 얼굴을 내밀었다니까. 여자는 조리장에 있는 또 한 여자에게 소리쳤다. 얼른 여자 하나가
얼굴을 내밀었다. 조금 젊어 보였다. 젊은 여자는 친근한 태도로 인사했다. 너 생각 안 나냐? 사귀던 사람이라고 떠들더니만 이제 보니까 마담 혼자 짝사랑한 거였구나. 가토는 자리를 권하며 웃었다. 저 미스의 씨라고 들었는데요. 나는 마담 얼굴을 빤히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나 마사코야. 잊었어? 아니, 뭐라고요? 나는 자세를 바로 했다. 미스에가 본명이야. 콧구멍만한 술집에서 유서 깊은 가문의 이름을 쓰면 손님들이 웃을 것 아니겠어? 정말 그 마사코라고요? 마사코라는 것도 명문가 이름이겠지. 본명만 갖고는 이 친구한테 얘기해도 몰랐을 거야. 아, 왠지 좀 울고 싶어지네. 반가워서 그래? 오늘 낮에도 마사코를 생각했는데. 하지만 죽어도 상기하기 싫은 기억이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었다. 울어. 괜찮으면 내 가슴에 기대. 마사코는 키득거리고 웃었다. 근데 어떻게 이 술집을 알았어? 나는 가토에게 물었다. 그 외에 요시모토라는 국어 선생이 있었잖아. 나는 물론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학교를 그만두고 향토사 연구를 하고 있어. 우리 방송국과도 교류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 집을 소개받았어. 아주 오래된 단골이었던 모양이야. 지금도 일편단심으로 마담한테 반해 있던데. 모진 인연인 것 같네. 부를까? 됐어. 그 사람 오면 시끄러우니까. 가토가 얼른 손을 내저었다. 세상 참 좁다. 세월이 변했는데도 사람은 옛날 그대로네. 동네가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난 이렇게 말했다. 설마 마사코를 또 만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었다.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다는 게 수수께끼 같은데. 가토는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나이도 훨씬 위고, 그리고 마담은 모리오카 출신도 아니잖아. 근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도쿄에서만 살았고 말이야. 귀신에 홀린 이야기라고 의심했었어. 내가 이 사람을 남자로 만들어준걸? 저 관두시죠. 가토가 정색하겠어요. 나는 여자를 노려보았다. 마사코는 혀를 날름 내밀었다. 어? 남자로 만들어줬다고? 이거 정말 수상한데? 정말 어떤 사이였어? 그러자 마사코가 대답했다. 상상에 맡길게. 사실 저 사람이 그려준 누드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거든.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런 관계인 나를 잇다니. 남자란 하나같이 냉정한 사람들이 많구나. 뭐? 누드 같은 걸 그렸다고? 그게 언제쯤이야? 가토가 호기심이 넘치는 얼굴로 물었다. 아니야, 그런 거 그냥 놀이 삼아서 그린 거야. 젊을 때. 나는 필사적으로 말을 얼버무렸다. 이마에 비지땀이 흐르는 것 같았다. 보고 싶어? 마사코는 가토에게 말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아. 어차피 무다리에 군살이 덕지덕지 붙은 그런 그림일 게 뻔하지 뭐. 아유,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항상 저렇다니까. 나도 실소를 머금었다. 마사코는 기분이 고조돼서 술을 권했다. 이렇게 쳐다보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인심 좋은 마담이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성격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았다. 내가 젊었기 때문에 그녀의 일부분만을 확대해서 죽어라 싫어했던 것일까. 나는 그때가 떠올랐다. 예쁘게 그려줘. 아니면 그림은 구실이었나? 원피스를 천천히 벗으면서 마사코는 나를 돌아보았었다. 꽃무늬 침대 이불이 유혹하듯이 반쯤 젖혀져 있었다. 반듯하게 정리할 시간의 여유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나는 갑자기
후회하기 시작했다. 가슴이 터질 듯이 고동치고 있다. 좋아, 아무려면 어때? 마사코의 원피스가 다다미 바닥으로 미끄러지듯이 떨어졌다. 스타킹은 신고 있지 않았었다. 분홍색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은 차림으로 나를 마주보고 있다. 내 시선은 소름이 돋은 그녀의 넓적다리에서 위로 움직였다. 팬티를 입은 가랑이 사이로 희미하게 무언가 비치고 있었다. 이것도 벗을까? 그리고 너도 벗으면 어때? 나도?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깜짝 놀랐어. 갑자기 모델이 되어달라니? 솔직하게 고백하지 그래. 그리고 요시모토한테는 말하지 마. 나도 너한테 흥미가 있었거든. 자, 벗어. 마사코가 갑자기 내 팔을 잡아당겼다. 나는 마사코가 덮쳐오는 형태 그대로 침대에 벌렁 자빠졌다. 마사코가 내 머리를 껴안았다. 마사코는 코먹은 신음소리를 냈다. 나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화장품과 라면 냄새가 뒤섞인 마사코의 풍만한 가슴에 코를 묻었다. 마사코는 나를 밀어내더니 스스로 팬티를 벗었다. 너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처음이야. 너 웃기는 녀석이네. 마사코는 내 바지 벨트에 손을 댔다. 팬티까지 새 것으로 갈아입고 왔으면서 모델이라니 대체 무슨 수작이야? 마사코는 웃으면서 내 바지를 끌어내렸다. 나는 그 손길을 뿌리치고 마사코를 덮쳤다. 필사적이었다. 마사코의 신음소리와 내 소리가 뒤섞였다. 마사코는 계속 허리를 빼면서 내 성기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다. 나는 쫓아가 사정했다. 이런 머저리. 마사코가 내 따귀를 갈겼다. 콘돔 쓰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마사코의 얼굴이 돌변해 있었다. 날 대체 뭘로 보는 거야? 너 책임도 질 수 없는 주제잖아. 베개가 날아왔다. 여기까지 그날을 회상하다가 현실로 갑자기 돌아왔다. 나는 지금 마사코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고 있다. 내 얼굴에 생긴 주름 숫자를 세고 있는 거야? 마사코는 이렇게 말하며 미트볼 접시를 내 앞에 갖다 놓았다. 마사코의 가게를 나오면서 나는 가토에게 말했다. 그 여자 가게에 가기 전에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마리코 앞에서는 못할 얘기야? 가토는 걸음을 멈추었다. 아마도. 알았어. 저 조용한 데를 알고 있어. 가토는 이렇게 금방 수긍하더니 모퉁이를 돌아갔다. 바텐더만 있는 작은 술집이었다. 안쪽 어둑한 곳에 테이블이 있었다. 여러 술집을 단골로 다니는 모양이네. 직업상 여기선 아무것도 꺼릴 게 없어. 저 마담과의 일이야? 신경 쓸 것 없어. 입은 제법 무거운 편이니까. 그리고 나도 마리코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고개를 내저었다. 좀 전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역시 망설여졌다. 뭐야 그럼? 그 우에다 집에 관한 일이냐? 내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 조사를? 뭘? 지도 말이야. 내가 갖고 있는 지도에는 어디에도 실려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조립식 주택이 될 때까지 거긴 20년 이상 공터로 되어 있었다 이 말이야. 알고 있어. 사실을 말하자면 나도 도서관에서 조사를 해봤어. 내가 이렇게 말하자 가토는 진지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혹시 마리코한테도 물어봤어? 근데 집 같은 건 없었대. 심상치 않은 일인가 보네. 낮에 네가 소리를 질렀을 땐 기분이 좀 이상했어. 마사코하고도 잤어.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날 저녁에 난 그 집에 찾아갔었어. 마담 집에? 아니, 마사코랑 잔 다음 이야기야. 그날 쫓겨나듯이 마사코의 방을 뛰쳐나온 나는 곧장 아야코의 집으로 갔다.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따위 천박한 여자랑 관계를 가진 자신이 한심했던 것이다. 아야코를 만나야지. 만나서 아사코 같은 여자는 잊어야지. 오로지 그 생각만 하면서 나는 노을진 거리를 걸었었다. 그 아야코라는 여자는 누군데? 가토는 내 말을 도중에서 끊으며 물었다. 그 집에 살았던 여자애, 12살밖에 안 된 아주 예쁜 아이였어. 그 여자의 이름이 아야코다 이 말이지?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알게 된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 낡은 집이 서 있던 벌판에서 마리코를 기다렸던 모양이야. 그런데 어느새 아야코가 옆에 있었어. 정말 예쁜 아이였어. 어린애인데도 어른보다 훨씬 더 여자다웠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지금 내 감상이고, 그때는 요정처럼 느껴졌었어. 그러니까 이상한 상상을 하고 아야코를 쳐다본 게 아니야. 요정 같은 아이다 이 말이지. 아야코는 그 할아버지 료조 영감과 둘이서만 그 집에서 살았어. 한두 번 얼굴을 마주치다가 나중에는 그 집에 드나들게 되었고, 그 아이의 부모는 떠돌이 광대였어. 원래 집은 도치키에 있었다고 들었고, 그러니까 동북지방을 돌아다니는 2달 동안만 모리오카에 사는 극단 주인의 호의로 영감과 아야코가 그 집에 살게 되었던 거야. 모리오카를 거점으로 해서 동북지방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난 그 아이 부모를 만난 적은 없지만 말이야. 그럼 학교는 어떻게 했나? 12살이면 학교를 다녔어야 될 텐데. 학교는 안 다녔어. 안 된 얘기지만 그럼 그렇게 학교도 못 다니고 전국을 전전하고 있었던 건가? 다른 지방은 모르겠어. 글쎄, 뭐 아마 그랬겠지. 그 도치키 학교에 다닌다는 말도 듣지 못했었고. 너 동정심이었냐? 아니야. 동정 같은 건 아니었어. 그 아이의 호소하는 듯한 눈부신 모습에 이끌린 거야. 어떻게든 그림으로 남기고 싶었어.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번 찾아가면 내 모델이 되어 주었지. 근데 그것도 구실이었는지도 몰라. 나는 눈을 감았다. 그때 일이 떠올랐다. 아야코가 자신의 책상 대신으로 쓰고 있는 사과 상자에 오똑하니 앉아서 작은 무릎에 2손을 모으고 있다. 입술이 부끄러운 듯 웃고 있더니 어깨가 차츰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야코, 움직이지 말라니까. 모처럼 야마노시가 기념으로 그려준다잖아. 료조 영감이 차를 마시면서 야단을 쳤다. 아빠 오실 때까지 그려주겠다고 하시자니. 참아야지. 안 그러면 벌 받는다. 그러자 아야코는 쿡쿡 웃으면서 빨간 혀를 날름하고 내밀었다. 귀엽고 동그란 눈동자가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 오줌 마려워도? 아니,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나는 대생하던 손을 멈추었다. 아, 살았다. 잠깐 오줌 누고 올게. 아야코는 복도 반대쪽에 있는 화장실로 뛰어갔다. 조금 있다가 아야코의 기세 좋은 소변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뛰었다. 부스럭부스럭 신문지를 구기는 기척도 들렸다. 아프지 않을까? 그렇다고 내가 부드러운 종이를 사다 주면 료조 영감이 화를 내면서 날 쫓아낼 것이다. 12살이나 됐는데 아직도 어린애야, 어린애. 료조가 그 소리를 지우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야마노 씨를 놀이 친구인 줄로 착각하고 있나 보구려.
자, 이럴 때 잠시 쉬세요. 둥그런 안전뱅이 상에는 내가 갖고 온 양갱 상자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야마노 씨는 진짜 화가로구만. 처음에는 모델이라는 소리에 이상한 생각을 했었어요. 료조는 허물없는 미소를 보였다.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귓불이 빨개졌다. 이가 빠진 찻잔을 받아들고 못 본 척했다. 그때 아야코가 돌아와 상 앞에 같이 앉았다. 나 있잖아. 오줌으로 무지개를 만든 적 있어. 오줌으로? 아주 예뻤어. 정신없이 쳐다봤는걸? 아야코, 그만두지 못해? 료조가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웃었다. 세 사람이 정신없이 웃어대는 바람에 다다미가 쿨렁쿨렁 흔들렸다.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아마도 구실이었을 거야. 난 아야코를 좋아했던 거라고. 상대가 어린아이니까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이렇게 말하며 씁쓸한 술을 목으로 흘려 넣었다. 18살인 내가 초등학생 정도의 여자아이를 좋아했다니 참 웃기는 이야기지. 내가 이렇게 말하자 가토는 복잡한 얼굴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이렇게 덧붙였다. 마사코의 몸은 추잡했어. 하지만 그것도 아야코를 잊기 위해서였어. 다시 그때의 회상이 시작되었다. 아야코가 도치키로 돌아갈 날은 다음 날로 임박해 있었다. 답답한 짜증을 잊으려고 나는 길에서 마주친 마사코에게 말을 걸었던 것이다. 나는 후회와 욕망에 사로잡히면서 아야코의 집 현관을 열었다. 그런데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소리를 질렀다. 오늘 밤에는 부모님들도 돌아와 있을 터였다. 아무도 없을 리가 없는 것이다. 혹시 벌써 모리오카를 떠난 것은 아닌지. 나는 현관을 들어가서 복도로 올라섰다. 찢어진 장지문을 열자 캄캄한 방 한복판에 아야코가 알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하얀 알몸이 형광물체처럼 뽀얗게 부각되고 있었다. 아야코! 나는 아야코의 야윈 몸을 안아 올렸다. 내가 아야코의 몸을 흔들어대자 눈을 조금 떴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리가 아파. 아야. 나는 아야코의 가느다란 다리를 필사적으로 문질렀다. 아버지 친구가 와서. 아야코는 울면서 내게 매달렸다. 나는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가는 다리를 문지르고 있는 내 손바닥에 미끌미끌 뭔가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끔찍했다. 창백한 달빛을 받아 아야코 다리에 핏자국이 드러났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비통한 신음소리를 냈다. 아야코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새삼스럽게 공포가 되살아났을 것이다. 나는 아야코를 힘껏 껴안았다. 아야코의 작은 어깨를 힘껏 안으면서 목줄기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그러자 아야코는 필사적인 몸짓으로 내 가슴에 안겨왔다. 아야코의 봉긋한 가슴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나는 무릎 위에 아야코를 앉혔다. 무심코 아래로 받쳐든 내 손바닥이 아야코의 엉덩이 사이로 들어갔다. 그러자 아야코가 몸을 들썩이며 아야 하며 외쳤다. 오빠가 좀 볼게. 상처난 거 아냐? 나는 다다미 바닥에 아야코를 똑바로 눕게 했다. 가슴이 울렁거렸다. 난 대체 뭘 하려는 것일까?
이성보다도 욕망이 나를 이겼다. 아야코의 다리를 억지로 벌리고 얼굴을 들이대었다. 아름다웠다. 아야코가 다리를 버둥거렸다. 나는 팔에 힘을 주어 두 다리를 더 벌렸다. 미끌거리는 감촉이 삶은 달걀을 벗긴 듯했다. 마사코같이 꽃잎이 밖으로 나와 있지도 않았다. 통통한 살 가운데로 깊은 틈새가 보이고 꽃잎은 그 깊은 곳에 감춰져 있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해. 오빠도 그러는 거야? 아야코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울었다. 나는 얼른 아야코의 입을 막았다. 이제는 아무래도 좋았다. 아야코는 내일부터 여기에 없다. 아야코는 영원히 내 앞에서 모습을 감춰 버릴 것이다. 15분 후 나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아야코는 내 몸 아래에서 충 들어져 있었다. 그녀의 심장에 귀를 대보았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눌러 참았다. 내 손이 계속 아야코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던 것인가? 어쩌지? 어쩌면 좋은가? 나는 무서워졌다. 이대로 도망쳐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렇게 아야코를 팽개쳐두면 료조 영감은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나는 허둥거렸다. 이제 이걸로 끝이다. 하지만 어떻게든 아야코의 몸을 어딘가로 감춰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닫혀진 옆방 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끔찍한 공포에 짓눌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방은 피가 튀어서 온통 새빨갛게 되어 있었다. 안진뱅이 밥상에 이마를 댄 모습으로 료조가 웅크리고 있었다. 머리가 쩍 갈라져 있었다. 피가 다다미 바닥 전체에 퍼져 있었다. 장지문과 벽장문까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마치 빨간 그림 물감을 양동이로 가득 퍼다가 쏟아부은 듯한 모습이었다. 갑자기 구역질이 났다. 다다미에서 피비린내가 올라왔다. 툭 하는 소리를 내며 료조의 팔이 밥상에서 떨어졌다. 무게 때문에 균형이 무너졌던 모양이었다. 나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다리가 조금씩밖에 움직여지지 않는 걸음걸이로 나는 아야코의 손가락을 밟았다. 그러자 아야코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것이다. 그 소리가 신호라도 되는 양 나는 방을 뛰쳐나왔다. 무서웠다. 무언가가 나를 쫓아오는 듯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좁은 길을 오로지 뛰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자 가토는 이윽고 용케 이야기를 해주었네 라고 중얼거렸다. 만약 나한테 그런 기억이 남아 있었다면 아마 난 견딜 수 없었을 거야. 그때부터 한 달 동안이 지옥이었어. 다음 날 당장 신문에 살인 사건으로 보도가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기도 전혀 그런 낌새조차 없었어. 그래서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게 보냈어. 그렇다고 그 집을 다시 찾아가 살펴볼 용기도 없었고, 이 경찰이 사건을 감춘 상태로 내가 그 집으로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어. 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사코의 방을 찾아가서는 무턱대고 그녀의 몸을 탐닉했지. 매일매일이 무서웠다. 눈을 감으면 그 붉은 색깔이, 지금도 빨간 그림 물감을 보면 나도 모르게 시선을 돌리게 돼. 근데 왜 보도가 전혀 되지 않았을까? 몰라. 그렇다고 감히 신문사로 물어보러 갈 수도 없었지. 가면 내가 아야코한테 한 행위가 밝혀질 테니까. 나는 그동안
스스로 비겁한 남자라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왔던 것이다. 가능하다면 그날로 다시 돌아가 다른 행동을 취하고 싶었다. 아야코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평생을 같이 할 각오만 갖는다면 말이다. 난 지금도 그때 그 아야코의 슬픈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 난 정말로 치사한 인간이었어. 나는 이렇게 말하며 어른답지 않게 눈물을 흘렸다. 아야코의 괴로움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지금쯤은 분명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다고. 마담도 입으로는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요시모토랑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요시모토도 아직 독신이고 그 둘은 결혼만 안 했지 거의 부부처럼 살잖아. 세월이란 참 잔인하기도 하지만 그 대신 고통과 죄를 용서해 주지. 그러니까 아야코 씨도 지금은 과연 그럴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야코 씨도 어른이 되고 나서 네가 취한 행동이 사랑 때문이었음을 알았을 거야. 처음 겁탈했던 놈과는 다르다는 걸 말이야. 가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덧붙였다. 얼마 뒤 우리는 마리코의 가게로 갔다. 요시히코 씨? 가토에 이어 들어온 내 얼굴을 보더니 마리코는 주방에서 허리를 쭉 내밀었다.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안 오나 하고 걱정했잖아. 마리코는 카운터 쪽으로 왔다. 미안. 내가 잠깐 어디 좀 들르자고 해서. 그랬구나. 그 집에 대해서 알아봤어. 가토와 나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우리 엄마가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럼 그렇지. 그 벌판에? 내가 이렇게 묻자 마리코는 잠시 주저하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뭐야, 그럼 그 집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 가토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 집이 있긴 있었는데 전쟁 전에 있던 집이라는데? 전쟁 전에 있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가토는 무시하면서 웃어댔다. 정말이야. 그 그림을 보여줬더니 엄마가 기분 나쁘다면서 집어던져 버렸어. 43년쯤 철거되었다던데? 나는 아연한 얼굴로 마리코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끔찍한 농담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근데 그림은 또 뭐야? 난 모르는 얘기인데? 가토가 마리코에게 물었다. 그거 요시히코가 기억을 더듬어서 그려준 그림이야. 마리코는 이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가 핸드백을 들고 다시 나오더니 내가 그린 종이를 꺼냈다. 그걸 가토가 받아들고 보더니 갑자기 구역질을 참는 표정을 했다. 이게 뭐야? 이거 거짓말이지? 이런 그림을 그렸다니. 가토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가토, 너도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지? 가토는 내 어깨를 거세게 흔들었다. 너 분명히 아까 머리가 갈라져 있었다고 그랬지? 맞아. 나는 머뭇거리면서도 시인했다. 실은 나도 찾아냈어. 뭘? 집이지 뭐겠어. 20년 이상 공터 상태로 있다는 건 아무리 모리오카라도 심상치 않은 일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나 싶어서 거슬러 올라가 봤거든. 그랬더니 마리코 어머니 말씀대로였어. 43년경까지 그 벌판에 새 집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건 내가 말했던 63년, 65년과는 관계없는 거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까진 말이야. 네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집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대. 60이 넘은 영감이 손녀와 함께 살해당했대.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소름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우에다에 줄곧 살고 있는 우리 방송국 선배가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경찰에 있는 아는 사람한테 물었더니 오래된 현장 사진을 찾아다가 나한테 보여주었어. 근데 이 집 맞아. 절대로 틀림없어. 감나무와 마당에 박힌 돌이 똑같아. 우리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있는 걸 느꼈다. 그리고 마리코가 이렇게 말했다. 어린애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나서 그래서 집주인이 헐어버린 거래. 어린애 유령? 여자애라고 들었는데. 말을 하던 마리코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파랗게 질렸다. 그럼 설마 그 여자애가? 마리코는 바르르 떨기 시작했다. 그렇구나. 야마노는 유령을 만났던 거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야코가 유령이라니. 말도 안 돼.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아야코가 유령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43년에 헐린 집을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 후로 20년이 넘도록 거긴 공터였단 말이야. 맞아. 그건 우리 회사 선배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던데. 달리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 아, 그리고 영감이 죽은 모습도 똑같아. 의심스러우면 내일이라도 경찰에 가보자고. 네가 직접 눈으로 그 집을 찍은 사진을 확인하면 되잖아. 찾아보면 같이 살해당한 여자의 사진도 찾을 수 있을지 몰라. 그만해. 그만하라고. 나는 외쳤다.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되지 않았던 것도 당연한 일이야. 네가 본 두 사람은 애당초 유령이었으니까 말이야. 가토는 상관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근데 네가 그림을 그려주었으면 해서 나타난 게 아닐까? 아니, 너니까 두 사람이 보인 건지도 몰라. 너는 우리와는 달리 다른 세계의 색깔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말이야. 아니면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던가. 그게 무슨 소리야? 난 20년이나 고통에 시달려 왔어. 20년 동안이나. 나는 이렇게 말하며 오열을 삼켰다. 그때 본 붉은색에 시달려 왔던 것이다. 이제 와서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라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 정신 차려.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위인이냐? 가토는 내 팔을 잡았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이야기야. 나는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얼마 뒤 마리코가 운전하는 자동차는 우에다의 좁은 길을 절묘하게 빠져나갔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거기에 갈 필요가 있는 것일까? 사실은 나도 알 수 없었다. 제대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만은 아니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우에다로 가보자는 결정이 난 것이다. 이 모퉁이를 돌아가면 우에다 교회로 통하는 언덕길이야. 지금은 우회 도로로 끊겨 있지만. 마리코는 조용히 차를 멈추었다. 주변에는 희미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집들이 몇 채 나타났다. 그렇다. 이 길을 아야코와 함께 걸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앞장을 섰다. 같은 동네의 냄새가 난다. 나는 좁은 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뾰족한 지붕의 집에는 작은 개가 있었고 아야코와 나란히 걷는 나를 향해 쉴 새 없이 지저댔었다. 그 다음 집부터는 샤미센 소리가 들리곤 했다. 샤미센은 일본의 전통 악기다. 누구의 첩이라도 살고 있는 걸까 싶어서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본 기억도 있다. 조금 더 들어가자 오른쪽 옆은 넓은 벌판이었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곳은 나에게
여러 가지 감상이 깃든 곳이다. 눈물이 날 것 같은 눈을 비비면서 나는 걷고 있었다. 나는 눈을 들었다. 그때 그 널따란 벌판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계속 눈물을 닦았다. 환상이 아니다. 밤이슬을 받고 덤불이 창백하게 빛을 뿜고 있었다. 그리고 한가운데 그 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작은 창에서 알전구의 흐릿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현관의 우윳빛 유리창도 옛날 그대로였다. 나는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달빛을 받은 우에다 교회가 아야코의 집 지붕 너머로 빛을 뿜고 있는 것이 보였다. 따뜻한 감정이 나를 감쌌다. 여긴 내 집이야. 나와 아야코의 집인 것이다. 그때 내 귀에 어디선가 낮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기울였다. 어린애 목소리였다. 그 아이는 누구지? 누굴까? 대추나무 아래서 인형하고 놀고 있는 귀여운 미요 아닌가? 라는 노래였다. 이것은 아야코가 좋아하는 노래였다. 아야코, 지금 있어? 나는 마음속으로 불러보았다. 오빠? 아야코의 목소리가 귓전에서 들렸다. 아야코, 용서해 주는 거지? 나는 앞으로 나갔다. 지금까지 난 아야코만 생각하고 살았어. 그때 집 현관이 스르르 열렸다. 알전구 불빛을 등진 작은 실루엣이 나타났다. 정말 오빠 맞구나. 아야코가 웃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 안쪽 복도가 새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다. 아야코는 천천히 손을 흔들었다. 또 같이 놀아줄 거지? 그럼 지금부터는 계속 함께 있을게. 나는 거침없이 아야코에게로 다가갔다. 그때 뭐야, 그만 가. 거긴 도로잖아. 마리코가 뒤에서 외쳤다. 그러나 내 눈앞에는 생글생글 웃으며 나를 부르는 아야코의 웃는 얼굴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제야 아야코가 나한테로 돌아와 준 것이다. 아니, 아니다. 반대로 내가 아야코에게 돌아온 것인지도 모른다.